Previously.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윤희수 의원이 존재감을 확 높였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나는 임차인입니다.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긴장도 안 하고 그냥 털레털레 갔어요. 그런데 손은 덜덜덜덜덜 떨고 계신 거예요. 더 화가 나는 거예요. 그 내용이 내가 더 빠지니까. 국민 수전증. 여가부에 많은 문제가 있죠. 저는 완전히 공감합니다. 근데 감정상 굉장히 화가 나서 터뜨리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민생을 망쳐놓은 국토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신 다음에 2개의 공약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어요. 1호 공약이 노동정책이잖아요. 그래서 대기업 노조를 비판하면서 이 최저임금제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.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다 죽겠다고 그러잖아요.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. 최저임금을 지금 올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이 저생산성 대면 서비스 산업이에요. 이거는 크게 잘못됐다. 이거는 이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이제는 이 업종별 차등을 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제가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그게 좀 낮게 산정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왜 우리를 차별해? 라는 이런 반발을.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명확해진 것은 지불 능력이 없어요. 저생산성이. 임대료 못 내서 폐업도 못 하겠다는데 거기다가 5%를 올리겠다 이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최저임금 정하는 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이게 위원회가 정치적으로 휘둘린다 이러면서 때려치고 나오셨던 전력의 소유자세요. 제가 그때 진행되고 있는데 때려치고 나온 건 아니고 그 회기가 끝난 다음 이제 제 할 일 끝내고 나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선명하게 느낀 것은 당사자의 이해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예요. 거기서 목소리를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대기업 사용자하고 대기업 기반의 강성노조의 연합이에요.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노사의 이해관계, 파퓰리즘적인 정치 열기 이런 것으로부터 얼마나 이 과정을 분리시키느냐 이게 해법이제요. 2번째 공약은 교육 정책에 대해서 내셨거든요. 학력 전수 평가 그것도 다시 되살려야 된다. 그리고 공교육에다가 인공지능 보조교사를 투입하자.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과제는 뭐냐? 전 2가지라고 생각해요. 뭐냐면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끌어올려주는 게 첫 번째고요. 2번째, 모든 아이들이 현재 위치에서 다 올라갈 수 있도록, 향상할 수 있도록.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집에 가면 엄마가 잘 가르쳐주지 한 번도 잘 배워 이러면서 아이들을 사실은 공교육이 별로 신경 안 쓰죠. 그리고 엎어져 자는 애들, 시험 때도 엎어져 자는 애들을 깨우지도 않죠. 집에 경제력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포기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2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.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. 파악을 해야 뭘 도와줄 거 아니에요. 우리가 지금 바라는 세상은 뭐냐면 엄마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으면 아이들 인생에서 다른 걸 안 해도 불리함이 없도록 해주는 사회를 바라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기술이 이미 너무 발전해서 AI 기술이 이미 발달돼 있는 거예요. 이 사교육 업체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공교육 현장에 도입하자는 그런 주장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전교조에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. 그 AI가 사실은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이 속도에 맞춰서 향상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.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이걸 써봤어요. 제가 교수 끝낸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. 전 세계에서 몰려온 학생들이 이 통계학을 따라가길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가 고민 끝에 학생들한테 그걸 다 보급을 했어요. 결과적으로 한 학기 지난 다음에 실패한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. 이게 뭐냐면 각자의 페이스에 맞도록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. AI는 포기가 없어요. 우리가 교육을 크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이런 저항은 사실은 뚫고 가야 돼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다음에 저희 또 코너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인뱅 비냉 김웅 오세훈 오세훈 빨강 파랑
파랑. 우리 당 색이 빨간색인데. 네, 날씨를 선택한다면 평생 여름 vs 평생 겨울. 평생 겨울. 겨울에 먹을 게 훨씬 많아요.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의 문제로. 그렇죠. 네. 단 하나의 강의를 듣는다면 이재명의 기본소득 경제학 vs 홍남기의 부동산 시장. 두 개 다 안 듣고 싶은데요. 선택하셔야 됩니다. 홍남기 아우 너무 어려운데요. 홍남 아니 어느 게 덜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했어요. 굉장히 자장가로 들으면 되니까. 유튜브 유니숙 TV 구독자 100만 명 vs 신간져서 정치의 배신 100만 부 판매. 두 개 다. 참 그거 굉장히 어려운데 100만 명이요. 저희 당연히 다 이거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. 왜요? 구독자는 지속된 관계인데. 지금 현재는 구독자 몇만 명이에요? 8만 6천. 100만 명 화이팅.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처럼 세종시 집 팔기 vs 안 팔고 버티기. 팔아야죠. 저는 임차인입니다. 아니 저는 그때도 무슨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런 가능성은 알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그때가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때 안 걷어들인 게 제가 기재위에서 부동산하고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를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가져가려면 국민 정서라는 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저는 집을 저처럼 필요에 의해서 2개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한 분이라고 생각 안 해요. 그러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많이 비판을 해오셨잖아요. 얼마 전에 정부가 또 대국민 담화라는 거를 내놨어요.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. 제발 집을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 담화는 어떻게 보셨어요? 아이고 참. 네.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고평가됐다고 느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해요. 이 계속되는 집값이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줘야 되잖아요. 그 안심시켜주는 방식이 국민들한테 집 좀 사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건 아니죠. 저는 그걸 보고 되게 당황했어요. 국민들이 왜 지금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풀어줘야 돼요. 집값을 주도하는 그 지역이나 유형의 집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것을 막혀 있던 걸 뚫어준다라는 강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없고 지금 국민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지금 철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식이에요. 공유지의 비극. 공유지의 비극을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요. 저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집을 산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생의 최대 결정이거든요. 그 공유지가 아니에요. 뭐 우리 집에 남이 와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얼마나 고민해서 하겠어요. 근데 그거를 진짜 경찰청 사람 딱 데리고 나오는 순간에 국민들은 아이고 또 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. 그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은 이 정치 논리로 왜곡된 6대 정책을 꼽으셨잖아요.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정책도 있고 또 주요한 그거를 꼽으신 게 연금 정책이에요. 우리가 보통 하는 착각이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다. 안 괜찮아요. 지금 저는 매일 계산해 보고 있어요. 예. 받을 수 있을까? 몇 살까지 받을 수? 죽기 전에 끝나더라고요. 제가 죽기 전에. 지금 현재 예상에 따르면. 그래도 뭐 우리는 30년 정도는 20몇 년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죠, 사실은. 그거를 제가 이때까지 왜 이것이 안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. 근데 사실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지금 상태로면 언제 고갈됩니다. 그거 다 얘기를 하니까 알려져 있는데요. 그런데 정치 세력들이 안 하잖아요. 정치 세력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눈높이 안 맞으니까 다시 갖고 와 이러는 순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안 해도 되는갑다 이렇게 되는 거죠. 만약에 혹여라도 국민의힘이 다음 정권을 잡게 된다. 그러면 국민의힘 정권은 이걸 할 수 있을까요? 성공한 연금 개혁을 했던 국가들은 여야가 항상 같이 했어요. 왜냐하면 연금 개혁은 한 정치 세력만 주장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.
그래서 그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서로 같이 손잡고 이거를 같이 추구해야 돼요. 근데 그 여야가,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모두 손잡고 이것을 그 추구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? 국민들한테서 나오죠. 중고등학교 때는 어떠셨어요? 그때 했던 덕질은 이제 그 만화책 몇 권쯤 봤니 이러잖아요. 근데 저는 몇 벽쯤 돼 이렇게 만화가게 가면 이제 벽으로 다 이렇게 채져 있잖아요. 안 본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. 나무위키 팩트 체크라는 게 있어요. 예. 어머님이 그 윤희원이 나오신 동영상 막 이런 거 맨날 찾아보고 계시다면서요. 엄마 악플은 읽지 마.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? 아니 악플 읽지 마란 말은 못 드리고 악플 보셔도 댓글 달지 마세요 이러죠.